비정규직도 일본에는 취업률로 다 통계에 들어가는 거니까 통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우리가 선호해야 될 그런 방향, 좋아하는 일자리랑은 조금 다르지. 그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 숫자 채우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고 일본도 그래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어제 자기 전에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일본이 대졸자 취업률이 무려 98%래요. 일본, 네. 심지어 다 취업된다고 해서 취업률 만화까지 있던데요. 그치. 졸업하면은 로봇팔이 학생을 회사로 옮겨주는 장면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졸업하면 바로 입사 아닌가요? 진짜로 일본 대학생들은 거의 취업이 다 되는 건가요? 거의 다 취업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졸자 취업률이 95%에서 98% 왔다 갔다 하는데 98%면 아마 역대 최고 수준 중 하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졸업자 일괄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졸업 전에 회사를 보통 결정을 하는데 한 3학년 말부터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막 넣어놔. 그러면 1순위 된 사람들은 3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한 거고 4학년까지가 다시 1순위, 2순위, 3순위 넣고 이제 1순위들은 계속 취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이제 취업이 다 된다고 보는 거고 일단 이 취업이 많이 되는 것들은 일본이 고령화가 이제 1등인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따라잡고 있는 거잖아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또 1억 정도 되니까 인력 수요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은 측면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기업 이런 거 정부랑 대학 취업 지원 연계가 엄청 잘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헬로워크라고 하는데 일본 발음으로 하로워크지. 그 취업률 만화는 약간 좀 풍자 형태로 많이 되는 건데 왜 풍자 형태로 되는 거냐면 기계가 이렇게 다 들어서 취업 다 시켜주면 막 좋을 것 같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취업률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대졸자들이. 근데 이게 단순 취업률만으로는 그걸 판단하기 좀 어려워. 왜냐하면 통계를 하는 기준이 좀 달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0시간인가 7시간인가? 그 정도 이상 일을 해야지 취업자로 분류가 되는데 일본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돼. 그러니까 98%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일반 회사의 취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초단기 알바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쪽 98%가 단순 그 취업률로 보자면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높아지는 거지. 근데 대표님, 일본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 초봉 차이가 별로 없다면서요. 맞아요. 한국은 막 2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미국이랑 협약이 있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갔던 게 있잖아. 그러면서 일본이 성장을 엄청 빨리 했다는 뜻인 거야. 왜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폭 받고 다시 시작한 거라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성장을 엄청 많이 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한 기업이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급여 형태가 연공급이 되는 거지. 연공급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급여가 엄청 작다가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구조고 그 구조 자체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전히 그 문화가 남아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 방식을 선택을 했지. 일본은 전반적으로 다 튼튼했던 것 같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런 피라미드 구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 방식과 나머지 기업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만들어져 버려서 임금격차가 생겼다고 보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어떤 게 있냐면 직무중심 구조보다 이제 제너럴리스트? 우리나라도 제너럴리스트였어. IMF 이전까지는. 지금은 스페셜리스트로 바뀌었지. 근데 아직까지 제너럴리스트 중심의 문화가 있어. 임금 차이가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거지. 내가 이 직무를 하다가 다른 직무로 이제 가게 됐을 때 직무가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 회사에 엄청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데는 돈을 많이 받다가 돈을 기여를 못하는 부서에 또 간다고 한다면 급여를 확 내려야 되는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리고 일단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술력 기반이 엄청 높은 구조가 많지. 일본의 희한한 기업들 뭐 맡기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어. 그런 상품들 보면은 진짜 뭐 100년 기업 뭐 1000년 기업 이런 이야기 하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그렇게 튼튼한 중소기업 별로 없는 것 같아. 오래된 기업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청 구조라기보다는 개별적으로 강한 약간 상 같은 느낌이라면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 방식에 그 따른 하청 구조가 좀 많은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노사 협상 시스템이라고 춘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잘 모르지만 이게 임금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대. 야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너무 배 아프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 같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 약간 그 위너 텍스 올이라는 미국의 문화가 조금 따라간 형태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노력한 거 왜 네가 노력 안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런 구조잖아.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연공급도 있지만 약간 성과 중심? 아마 그 영향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일본처럼 격차가 작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임금 전체가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 거야.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 것 같아. 그 상대적 박탈감은 양극화, 임금격차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고 싶은데 바꾸자고 하니 생산력이 떨어질 것 같고, 왜 대기업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월급을 비싸게 주면서 데려가려고 할까? 그게 잘하는 사람들만 데려와가지고 계속 생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나라 같이 대기업 위주의 경제개발 방식을 선택했던 나라가 임금 너무 차이 난다고 줄이라고 해버리면 그게 되나? 줄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이야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국계 있는 경쟁업체에 갈 가능성이 높지. 지금도 그렇고. 근데 반대로 중소기업들한테 니들이 올려라고 하는 건 가능하나? 그러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름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삼성이라고 연봉을 5천부터 시작하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삼성이지만 연봉이 3,500부터 시작하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중견기업이 안 만들어진다면 대기업 내에서도 그런 임금 차이가 조금 있는 쪽이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제조업은 누가 그렇게 1억을 받냐. 현대자동차는 뭐 특별하다고 1억을 받는데 결국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1억 받는 거 아니야. 자기가 가진 이익을 나누는 방식을 조금 더 눈치를 봤으면 좋겠어. 자기 내에서 생산한 것들을 자기 내에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임금이 높은 거라고 난 생각이 드는데, 대기업들의 임금이 높은 직무, 좀 낮은 직무 이렇게 하고 그렇게 좀 바뀌면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아들이 삼성에 다닌다 이렇게 하면 다 연봉 7천, 8천인 줄 알잖아. 근데 우리 아들 삼성에 다니는데 연봉이 3,500짜리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 그 선호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중소기업에 가도 350, 삼성에 가도 350이라고 한다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 대표님,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대졸 취업률 90% 이상 가능할까요? 요즘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너무 다른데 말이에요. 일단 일본처럼 숫자만 맞추는 거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공공기관들을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채용 확대한다는 이슈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이면 확대를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차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는 시기들이라 가지고 그걸 메꾸기 위한 채용을 하게 될 텐데, 100명이 나갔으면 150명 정도 채용을 하면 인건비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 근데 100명 나가서 100명 채용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좀 채용을 확대를 하고, 비정규직도 일본에는 취업률로 다 통계에 들어간 거니까 통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우리가 선호해야 될 그런 방향, 좋아하는 일자리랑은 조금 다르지. 그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 그래서 일본은 인구 구조가 완전 다르잖아. 15에서 24세의 인구 비중이 거의 급감하는 형태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청년 인구가 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일본은 고령화 때문에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전부 다 뭐 교통 안내 등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꼭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어. 근데 숫자 채우기보다는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고, 일본도 그래야 되고 우리나라도 그래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졸업이 취업이 아니라서 졸업은 약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들이 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느낌?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정부가 뭔가 엄청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결국 일본의 대졸 취업률을 부러워할 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인구 격차 없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비교병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내 친구들은 좋은 기업 갔는데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게 임금 격차가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혹시나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조금 고민해줬으면 좋겠어, 기업에서. 물론 어려울 것 같긴 해. 그건 인정해야 돼. 우리 일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회사 전체가 돈을 잘 버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밀려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한을 주고 전략을 짠 다음에 그 외국으로 투자해서 나가는 공장 짓고 그런 것보다 우리 국내 인원들을 조금 더 채용해주는 방식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 수준이 그밖에 안 돼요. 이상입니다. 안녕.